네. 자율요법 창시자이시며 세계 명인이시며 그다음에 신천 박남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트 하시고 마이크 끄셔야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의 그냥 하라고? 그냥 하면 돼? 네네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반갑네요. 오늘 사실 비가 온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했어요. 그러면서도 직원들 걱정하길래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1년에 한 2번씩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아직 날씨 가지고 망쳐본 적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네요. 네, 이거 전부 우리 직원들이 그냥 직접 이렇게 꾸몄거든요. 여러분들 직원들 수고했다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저도 이 행사장 준비해놓고 지금 처음 와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행사는 원래 이제 이 목표는 이제 대리점장 보수교육인데 한번 보수교육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겸해서 파티하고 함께 해보는 방향이 좀 어떻겠느냐 해서 올해 이제 이런 방법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해마다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야외에서 하니까 어때요? 네, 좋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고에 본사 차원에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제가 또 여러분들 얼굴 보는 이런 반가운 마음도 있고 사실 오늘 강의 주제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그냥 언뜻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체를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 세계 의사들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을까요? 맞죠? 또 요즘 그 방송에 보면 여기 이제 금산은 101번인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보면은 김정은이 하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2,500명의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채소에 과일에 심지어 먹는 소, 닭, 돼지, 먹는 동물들까지 우리 인간의 좋은 성분을 채소에도 먹이고 동물에도 먹이고 이런 시험을 해서 또 임상실험까지 거치고 먹이는데 이게 김정은 한 대만 연구를 했어요? 김일성 때부터 연구했어요? 들어보니까 3대에 거쳐서 연구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거하고 우리가 현실하고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 과학자들이라고 해서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분명히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면 임상실험을 단대에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김일성 때부터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연구했는데 3대가 다 고지혈증이고 3대가 다 신장에 안 좋죠. 또 제 강의 중에서 이런 말 자주 하죠.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가 약만 가지고 수술만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 자주 듣죠. 만약에 우리가 약만 가지고 그래야 식품 자체도 보약화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도 채소에서도 여러 가지 보약을 먹여보니까 성분이 좀 바뀌어. 또 동물한테도 인간한테 좋은 성분들을 갖다가 많이 먹여가지고 그것도 멸균 처리해서 1개 군 정도 넓이에다가 그걸 재배해가지고 3대에 걸쳐서 먹였는데 3대 중에서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이나 나왔어요? 뭔가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엄청 했는데 결과가 좋냐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김정은의 그 건강을 살펴보니까 앞으로 기르면 3년 살 거라고 그래요. 기르면
3년 살 거다. 지금 나이 청청하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예측하냐? 심장마비예요. 맞죠? 그러면 그 아무리 좋은 걸 먹여도 지금 현재 고지혈증이고 빈혈인데 먹는 거 가지고 우리 인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느냐.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약 가진 거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온 거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3대에 걸쳐서 한 일가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2,500명이나 되는 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연구한 사례는 최초인데 그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과연 건강을 지키는데 성공을 했느냐 묻는다면 다 한 사람도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찾아야죠. 기존에 우리가 과학자들이나 이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에 뭔 생각을 가지고 의학을 연구했느냐. 신비의 명약만 기적적인 약만 잘 만들면 우리 인체가 질병도 예방되고 치료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비의 비방 찾는데 중국의 진시황은 어땠어요? 불로장생 평생 하겠다고 했는데 오래 살았는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 몇백 년 전부터 우리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요. 또 우리가 현대의학을 보면 달나라까지도 갔다 오고 지금은 어디까지 가는 세계예요? 달을 떠나서 이제 별나라까지 가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 과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수술하고 감염성 질환은 엄청 발달했으니까 이건 예외를 빼자 그러죠. 제 언어서도 그건 빼야 돼요. 그거 100% 인정해야 돼요. 제가 봐도 수술하는 실력이나 그 예방약을 만드는 데는 엄청 발달했다는 거 누구나 다 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달한 학문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에 어때요? 감염병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러면 예방 백신을 맞는다고 그게 다 예방이 됐을까요? 치료약을 개발해서 그걸 다 썼어도 됐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 좀 살려주고 나 좀 제발 걸리지 말라고 기도 안 한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효능하고 사회요법하고 어떤 게 더 효능이 강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죠. 그럼 이 부분에서 한번 제가 하는 행동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근 38년이면 근 40년 됐지요. 38년 동안 이런 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혈요법이 예방효과가 더 강하다. 그래서 사혈하라고 그렇게 많이 권했어요. 이렇게 권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상적으로 생각해봐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래요. 뭐든지 좋은 건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남을 먼저 시켜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되죠? 좋은 건 나부터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모두가 예방접종 맞아라, 예방접종 맞아라 겁난다 그래. 나는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이제 외국도 못 나간대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방접종 백신 안 맞으면 외국에 못 나가면 그때 맞고 나가면 되지. 그러면 이 속에서 내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바라보는 인체 생리 구조가 이렇게 해야 예방 효과가 강한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예방 백신을 먼저 맞았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한테 내 공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거죠? 저 지금까지 백신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요. 직원들 2번, 3번 다 감염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직원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내가 10배, 100배 감염 위험성이 높아요. 왜냐? 중국에서 감염탄 오면 오랜만에 반갑다고 포옹하려고 달라들지 오는 사람마다 악수하자고 하죠. 오는 사람마다 마스크 벗고 사진 찍어야죠. 이 사람들 다 만날 때 제가 마스크 썼을 것 같아요? 안 썼을 것 같아요? 안 써요. 심지어 감염된 사람이 나를 서열해 주는데 서열을 해달라고 하고도 나는 마스크도 안 뜨고 나 서열해달라고 몸 내밀어요. 이 정도 되면 어때요? 간이 배밖에 나왔죠. 우리가 현대화학으로 보면요. 그러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를 감염됐다고 내 기침하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감기 바이러스 균이 내 코라고 내 폐라고 안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 코도 똑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걸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백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내가 책에다 이런 말 써놨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해서 이길 수 있는 깨우침이 없다면 이미 멸종되고 없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그거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내 몸에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이것들 결론은 딱 이렇게 내려놨어요. 100명이 감염돼서 100명이 다 죽으면 나도 그건 안 된다. 근데 100명이 감염돼서 30%만 살아남았다면 30%가 어떤 사람이 살아남더냐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차 방어가 있고 2차 방어가 있다 이렇게 하죠. 1차 방어는 가래가 흡착을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면 살아요. 거기서 번식을 해서 대량으로 숫자를 늘여놨어요. 근데 이놈들은 동물성으로만 옮겨 다닐 수가 있지 식물한테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이놈들이 살아남아서 대를 계속 일으키려고 하면 다른 동물의 폐 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작은 생명체인데 이놈들한테도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이시적으로 생각하면 냄새밖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호흡을 쉬면은 그 호흡기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질소가스가 나오겠죠? 상대가 호흡을 해서 내뱉은 질소가스를 보면은 지금 뱃속으로 그 공기를 내가 빨아들이면 옆에 내가 옮겨갈 동물이 있다 없다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가 겨나오든 못하겠죠.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놈들이 손모근을 자극해서 기침을 하게 만들면 공기 중에 팍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숙주를 따라서 옮겨 다니는 게 이게 자연의 생리 이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또 우리 몸은 어때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걸 못 이기면 우리 인간은 통째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침으로 진화했고 바이러스도 지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발전 진화라는 거죠. 내가 책에다 써놓은 얘기가요. 그러면 우리 인체는 폐로 들어오면은 이게 숫자가 늘면 죽어요. 근데 요놈들이 위로 들어가면 죽어. 그럼 폐에 들어온 거를 어떻게 할까요? 손모근이 알아요. 그러면 손모근이 우리 이게 솜털같이요. 이놈들한테 바이러스가 이제 먼지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자극을 딱 하면 마치 땀구멍에서 땀나듯이 가래가 나와서 그걸 흡착해서 위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 가래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흡착을 해서 위로 넘겨버리는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는 거고 이걸 넘기지 못해서 폐에 축적이 되는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그 배설물이 지방 단백질을 녹여버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생리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를 잘 흡착하고 못하고의 결정은 뭐가 하느냐? 가래의 농도가 한다는 거예요. 농도가 묽으면 잘 흡착이 되고 근데 가래가 뻑뻑하면
기관지에서 가래가 붙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을 해서 겨울철에 건조한 공기가 들락날락하면 어때요? 가래 표면이 말라붙겠지요. 이게 말라붙어 버리면 우리가 풀을 끓여놓고 위에가 마르기 전에는 먼지가 있으면 착 달라붙어요. 근데 바람이 새서 표피가 살짝 말라붙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들어붙죠. 이게 면역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가래가 묽으냐 뻑뻑하냐의 결정은 무엇이 하느냐? 여러분들 늘상 배웠듯이 가래 온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래는 엷은 지방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묽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뻑뻑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온도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산소. 산소는 누가 공급할까요? 혈액을 통해서만. 근데 혈액은 혈관이 막히면 못 가요. 그렇죠? 혈관이 막히려면 어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5번, 32번, 4번, 18번을 빼서 피를 잘 돌게 해주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가래의 농도가 묽어지고 가래의 농도가 묽어지면 이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먼지, 찐득이, 이물질 이걸 흡착을 해서 위로 넘기는 게 청소예요. 그러면 식도하고 기관지하고 양쪽에 넘어가는 꼭지점 부위가 있겠죠. 삼각으로요. 여기에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의 배설물이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강산이라고 그랬죠. 강산은 어때요? 이놈이 바이러스가 한 마리가 내뱉은 산과 100마리가 내뱉은 산은 다르겠죠. 그럼 숫자가 많을수록 목구멍이 따갑겠죠. 숫자가 적으면 간질간질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이러스가 들어온 배설물이 이거 녹이는 저기가 간질간질하면 이게 적게 들어온 거고 따끔따끔하면 많이 들어간다. 이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꿀이 어때요? 바이러스든 먼지든 걷다 대면 다 달라붙어요. 그래 이놈을 흡착해서 위로 넘기라고 물에 타지 말고 생꿀을 수저로 아침 저녁으로 2숟가락씩 퍼먹어서 한 이틀만 먹어봐라. 저도 코로나 끝날 때까지 꿀 2병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코에 들어온 게 한 6, 7번은 들어왔지 싶어요. 그런데 백신 한 번 안 맞고 내 넘어갔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뭔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 중국에서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많이 유행했죠. 그러니까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을 충분한 임상 실험 없이 급하니까 막 갖다 들여다보셨어요. 백신 맞으면 제가 생기는 게 뭐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유튜브에? 어혈이 많이 생겨요. 근데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으면 10배 이상 생겨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때는 좀 적게 생기고 감염이 되면 10배 이상 어혈이 많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어혈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미 막힌 데다 보태준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증세가 동시에 악화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이런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예치를 다 해놨죠. 그럼 내가 내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줄 알까요? 몰라요. 그럼 과거에도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지가 벌써 30년도 헐썩 지났는데 30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강해서 우리가 감염이 잘 되겠느냐. 인체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놈들이 무방비 상태로 잘 들어오겠느냐.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인체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된다. 그래서 동물들한테 항생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사료에다 상시 섞여 먹이면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이 되니까 동물은 끌어다 묵었는데 우리 인간하고도 치료하는 방법이 시각이 동일하냐 다르냐 묻잖아요. 어떻게 동일하죠? 그럼 인간도 이렇게 감염되면 끌어다 묻을래. 30년 전에 제가 책에다 써놨다고 하면 이 얘기는 언제부터 했을까요? 벌써 그 이전부터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인간들 끌었다 묻었죠. 해결책 없어요. 그런데 과연 가래의 농도를 묽게 하는 이 행위 하나만 가지고 몇 프로나 예방될 거냐. 적어도 제가 보기에
80%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럼 20%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문제죠. 그럼 이제 2차 방어가 있어요. 우리 몸에 이제 2차 방어는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 인체는 예를 들어서 비유를 이렇게 할게요. 자연계의 모든 생리이치는 동일한데 이게 대우주법이 있고 우리 인체는 소우주법이거든요. 그럼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고추밭에 진딧물이 없으면 무당벌레는 안 들어갑니다. 맞죠? 왜? 먹이가 없으니까. 그럼 진딧물이 많으면 무당벌레로 많이 들어가요. 그럼 무당벌레가 고추나무한테는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진딧물만 잡아먹어요. 그래 이 무당벌레를 백혈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고추나무 피해를 입히는 거는 이 진딧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고추나무 이파리를 갉아먹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놈들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종류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가 제가 30년 전에 책을 쓸 때만 해도 한 5만 가지 종류 정도 되는데 그것도 고정이 아니고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돌연변이 5만 가지라고 가정을 해도 하나하나 그걸 죽이고 예방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왔죠. 왜냐? 5만 가지가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돌연변이가 항체인 백혈구 종류만 돌연변이가 나올까요? 그걸 먹이로 하는 생명체도 돌연변이가 같이 만들어질까요? 자연의 이치는 양쪽이 동등합니다. 이게 평행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아랫배가 따뜻하면 항체 예비군이라는 건 뭐냐? 혈액 속에 들어온 건 항체고,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종류가 들어오면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들이 장 속에서 혈액 속으로 옮겨온 게 항체다. 이때까지만 우리가 버텨주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 백신 만들어지기 전에 아프리카 가니까 항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백신 안 만들어졌는데 어디서 왔을까요? 장 속에서 옮겨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인체를 침범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진화 발전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지만 또 반대로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도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 내 뱃속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5만 가지면 항체도 5만 가지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유지는 아랫배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유지가 된다. 단 그것이 죽을 수 있는 항생제 종류는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같은 걸 좀 피해줘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 3번을 하고 그걸 죽이는 약성 있는 거를 먹지 않으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내 뱃속에는 다양한 항체를 유지시킬 수 있다. 해결책 맞죠? 그런데 또 이러한 항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힘을 못 써요. 항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근육이 요즘 격투기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신나게 힘도 좋고 파워 좋죠. 한참 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 팔 들 힘도 없어요. 힘은 왜 빠졌을까요? 혈액 속에 산소가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산소가 부족하면,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하고 운동을 할 때하고는 산소 소모량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피가 맑은 사람일수록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 거고, 혈액이 오염될수록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항체가 있는 거를, 기존에 있는 항체를 최대한 있는 힘을 다 발휘하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라.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치료 방법을 또 찾아내야 돼요. 아마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요산, 약산을 신장이 여과하고 중산, 탄인산을 간이 여과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알아요. 과학자, 의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심천생리학에서는 재생복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재생복원. 재생복원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돼요. 심천생리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재생복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제가 이렇게 비교해 줄게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에요. 5천만인데 2,500만이 죽었다. 나라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왜 이게 가능하냐? 5천만이 뭉쳐서 한 생명체가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인구가 적어도. 이 논리가 우리 몸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인체 120조 마리나 되는 생명체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독립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는 기능은 떨어지지만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장이 요산을 여과해주는 사구체 세포가 100%가 요산을 여과하는 거하고 30%가 여과하는 거하고 피의 말기를 유지하는 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엄연히 다르죠. 그러면 간 세포도 예를 들어서 100%가 피를 여과하는 거하고 30%가 여과하는 거하고 같을 거냐 다를 거냐? 당연히 달라요. 그러면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30%가 세포 분열을 해서 100으로 복원되는 게 재생복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반론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요. 자, 그러면 이놈들이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은 이때 약이 필요하냐, 영양분이 필요하냐? 영양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간 세포가 분열할 때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고 신장 세포가 분열할 때 필요한 영양분, 뇌 세포가 분열할 때 필요한 영양분, 인체의 모든 조직이 다르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러면 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첫째,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놈을 소화시켜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소화시킬 때는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말을 줄이면 세포가 분열할 때는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다. 이 말을 줄여서 얘기하는 제 용어 이해하죠? 자, 그러면 영양분을 우리가 가공하는 순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혈액 속에 1000가지, 2000가지의 성분이 있다고 해도 그 영양분을 1차 가공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장 속의 유산균. 근데 아랫배가 냉하면 식중독균이 번성하고 아랫배가 따뜻해야 유산균이 번성하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돼요. 내 배가 싸늘해서 유산균의 숫자는 적고 식중독균이 많으면 내가 아무리 양질의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면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 없어요. 맞죠? 이게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때 해결하는 사일점이 어디예요? 2, 3번. 그래서 2, 3번을 제일 먼저 빼라. 아이고, 놈들 봐라.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영양분이 가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성분이 변형이 일어나든가 녹아 없어져도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 가공된 영양분이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녹아 없어지는 증세가 악성 재생불량성 빈혈이고 현대학으로 얘기하면 산도가 높아서 즙길이 응고되거나 변형이 일어나는 게 혈액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둘 다 산도가 높아서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강을 현대 과학으로는 눈에 보이고 성분학이 잡혀야 인정을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때를 놓고 상상해봐요.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됐어요. 응고되는데 응고된 혈전은 보이지만 그 혈전이 왜 만들어졌는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현대의학은 만들어진 것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모른다는 거예요. 화학 반응의 이치. 그때 화학 반응의 이치가 돼요. 약사는 혈액 속에 산소를 부족하게 하고, 중사는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강사는 지방 단백질을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은 응고시킨다. 이렇게 설명하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의 이치거든요. 그래서 화학 반응의 이치와 생리 이치를 모르면 우리 인체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이 온전히 보정이 되려고 하면 피가 맑아야 되고, 피가 맑으려고 하면 신장과 간 세포를 30%, 40%에서 100으로 복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조건이 충족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 신장과 간 속에 있는 말초모 세혈관이 뚫려야 영양 공급이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장, 간, 췌장, 뇌, 그 속에 말초모 세혈관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뺀다고 그 응고된 게 딸려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재밌어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얼굴이 시커먼 사람, 신장이 떨어져서 몸이 붓는 사람이 8번을 빼면 이상하게 좋아져.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사회할 때는 좋아지는데 몇 년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가. 그리고 내가 두통을 앓은 지가 한 20년을 앓았어. 근데 1번, 9번, 17번을 빼니까 두통이 없어졌어. 근데 몇 년 지나니까 다시 두통이 와.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리치를 정확히 안다고 하면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신장과 간도, 뇌도 전부 다 내 뱃속 안에 들어있는데 의피에서 뺀다고 과연 그게 딸려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치료 효능을 나타내느냐? 이걸 이제 내가 논리적으로, 수치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줄게요. 내가 5살 때부터 두통이 왔다. 그래갖고 20년 동안 두통이 와서 진통제를 먹으면 두통이 없어졌다가 진통제기 약기분 떨어지면 다시 두통이 와.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만성두통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진행만 먹고 1번, 9번, 17번 사혈하니까 두통이 없어졌어. 자, 이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초모 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힐 때까지는 어떤 증세도 안 나타난다고 설명하죠. 어떤 질병이 올라가면 60, 70% 막혀야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이나 두통을 앓았다고 하면 적어도 뇌 속의 말초모 세혈관이 몇 프로 막혔다고 진단해야 될까요? 적어도 70% 이상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상적 가동을 하는 세포는 30%가 안 돼요. 근데 30% 한 마리 한 마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이지만 30마리의 의견, 30%의 의견이나 100%의 의견이나 큰 차이는 안 나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뇌의 말초모 세혈관이 회전하는 피는 우리가 30%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1번, 9번, 17번을 빼주면 30%의 뚫린 혈관이 피의 유속이 빨라집니다. 그럼 피가 1분에 한 바퀴 도는 것보다는 2바퀴 도는 게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이 두통은 뇌 속의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이랬죠. 그래서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두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70% 막힌 뇌 속의 말초모 세혈관이 뚫렸을까요? 안 뚫렸을까요? 안 뚫렸죠. 이때 뇌 속에 그 막힌 30%의 말초모 세혈관을 뚫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청명인이에요. 그럼 이 청명인이 뇌의 말초모 세혈관만 뚫을까요? 신장, 간장, 췌장 모든 말초모 세혈관을 막은 걸 동시에 뚫을까요? 동시에 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회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딱 치료하고 나서 나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두통 안 와. 이런 사람들은 FM대로 사회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 피 부족 안 오니까 진행하고 철보형만 먹고 사열할래 하고 빼니까 두통이 없어졌어. 이런 사람들은 2년, 3년, 5년 가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은 노력을 해서 한번 치료가 되면 한 20년 이상,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어때요? 우리 인체 생리 구조를 기준하면은 우리가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안 올라가야 치료가 된 걸로 기준해야 되는 거고, 당뇨 환자는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 수치가 안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짧으면 10년, 정상이라면 20년 이상 같은 병이 재발하면 완치가 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기준이 신장 속에 있는 말초모세혈관, 간 속에 있는 말초모세혈관, 뇌 속에 있는 말초모세혈관이 20%만 뚫어놓으면 그 20%가 다시 막히려고 하면 20년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 말초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막힌다 그러죠. 나이가 70이면 몇 프로 막혔을까요? 70% 막혔어요. 근데 말초모세혈관이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에 피를 당긴다고 딸려올까요? 앞으로 품는다고 나갈까요? 그래서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멎어서 죽는 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논리가 간단하지만 아주 재미있고 명쾌한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체의 말초모세혈관 속에 어혈이 마치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가 밑으로 모래가 쭉 떨어지는데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막히면 심장이 멎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가 안 딸려오고 안 나가니까.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말초모세혈관이 20% 막힌 거, 90% 막힌 걸 현대의학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100% 불가능하다. 왜냐? 현대의학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성분학으로 해서 나타나지 않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혈관이 막혔다는 거를 굵은 동맥이나 정맥까지는 알 수 있어요. 맞죠? 말초모세혈관이 막힌 걸 알까요? 100% 몰라요. 왜 모르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MRI 사진 찍으면 찍기 전에 뭐예요? 조영제 맞죠? 조영제가 뭐예요? 야광 반사물질이에요. 야광 반사물질을 혈액에다가 이렇게 딱 섞여서 투과를 하면 강한 빛, 엑스레이, MRI에 강한 빛을 딱 쏘이면 그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거 가지고 혈관이 막히는가 기형적 조직들이 나타나는 게 MRI 사진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핵심의 문제가 큰 게 착오가 있느냐. 혈관이 막힌 데는 조영제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가죠. 그럼 빛을 쏘이면 반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재생복원이라는 건 재밌어요. 뭐냐?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일 거냐,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소멸될 거냐.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말초모세혈관을. 그래서 제가 말초모세혈관을 뭐로 비유를 해요? 태아의 탯줄이다 비유하죠. 임신하기 전에는 탯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태아가 성장하려고 하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돼요. 뭐를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탯줄은 어디다 연결했어요? 산소의 굵은 동맥에다 연결했겠죠. 근데 거기서 빨대처럼 쪽쪽 팔아먹고 태아가 세포 분열을 해요. 자, 우리 세포가 세포 분열을 했다. 기존에 있는 세포는 혈관이 있지만 새로 분열된 세포는 혈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태아의 탯줄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놨죠.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착상이 되게 되면 난자는 태반과 탯줄로 세포 분열을 하고 정자는 한 사람으로 세포 분열을 한다. 그래서 탯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많이 할수록 말초모세혈관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80세다. 말초혈관 몇 프로 막혔을까요? 자, 80%. 말초모세혈관은 2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0%가 고정이냐? 밭에다가 거름 줄 때하고 거름 안 줄 때하고 곡식이 성장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같은 자리에다가 자꾸 반복해서 혈액을 빼버리면 혈액 공급량이 늘어나면 어때요? 영양 공급량이 늘어났죠?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새로 세포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말초모세혈관의 가닥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관상동맥 안에 말초모세혈관이 10가닥 있는 거하고 1000가닥 있는 거하고 피해 유수가 어떤 게 빠를까요? 1000가닥이 당연히 빠르겠죠. 이게 자연의 생리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현대의학은 어떻게 접근했느냐. 내 몸이 못하면 약으로 이걸 대신해볼까. 약의 신비 이걸로 의술로 이쪽으로만 찾았어요. 근데 심천생리학은 약으로 치료하려고 해요.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세포가 분열하는 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죠. 자, 그럼 따져봅시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피가 돌아서 산소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럼 혈관을 뚫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명이를 발전시킨 거예요. 맞죠? 근데 아랫배가 따뜻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은 빼야 아랫배가 따뜻해요. 맞죠? 근데 이때까지는 어떠한 영양분을 넣어줘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가공이 안 돼요. 왜? 장 속에 유산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장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양분을 넣어주는 것까지는 해결이 났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오래돼서 사혈하기도 전에 이미 빈혈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백혈병, 혈액암, 심부전증 이런 사람들은 혈액 속에 산도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영양분이 뭐가 없고 그래 좀 빨리 끝낼게. 혈액 속에 여러 영양분들이 응고가 돼요. 그럼 이런 화학 반응은 왜 일어났을까요? 산도가 높아서. 산도는 왜 높아졌을까요? 신장은 요산 약산, 간은 중산 탄인산. 근데 이놈들이 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면 세포 분열을 시켜야 돼. 맞죠? 분열이 되기 전까지는 피가 깨끗할 수가 없어요. 또 산도가 높으면 영양분이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때 영양분을 녹이지 못하게 하는 처방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 해독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설명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짧아서 못해요. 그래서 심천생리학은 이런 화학 반응이 있지, 영양분이 있지, 이런 거를 참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있는 보약이라는 보약을 먹는다고 신장 속에, 간 속에, 췌장 속에, 뇌 속에 말초 모세혈관이 뚫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지요. 장기가 못하는 걸 영양분을 가공 못하면 영양분을 넣어주는 게 치료 방법인 줄 알아요. 또 내 뱃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으면 유산균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연의 생명이 있지는 어떻게 제가 세계사상 때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이 얘기는 뭐냐? 더운 곳에서 진화한 생명체, 추운 곳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요. 그래서 아랫배의 온도가 싸늘하면은 식중독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아랫배의 온도가 따뜻하면 유산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극지방에다 갖다 놓으면 추워서 못 살아요. 극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열대지방에 갖다 놓으면 쉽게 적응할까요? 못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 조금 적응해요. 그래서 아랫배의 온도가 내 장 속에 유산균이 사느냐 식중독균이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늘 이제 대리점장이 공부를 이해하신 분도 있고 이제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우리 대리점장도 식구고 앞으로 배울 사람도 식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만큼 여기를 그러니까 경주에서 제가 한 15년 이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옮긴 지가 이제 한 21년 됐거든요. 이만큼 이제 이렇게 가꿔졌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교육만 전문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축제 형태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축제도 하고 어떻게 하면 단합대회도 하고 그래 앞으로 교육을 배울 사람이나 누구나 참석해서 다 같이 즐기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존으로 우리가 이렇게 밥차나 이런 거를 먹는 걸로 기존하고 또 우리가 대리점에서 이제 특정 한 가지씩만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갖고 가서 다 같이 늘어놓고 먹으면 어떨까요? 노는 재미도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임대 줬다가 제가 임대해서 회수했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저렴하게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이거 다 회수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비용이 많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봉사는 여러분들 고향처럼 좀 큰 부담 안 들어가고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지들이 여기 와서 좀 맑은 공기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